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영태 씨가 갑자기 귀국해서 어젯밤 늦은 밤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나 잠적했던 이성한 사무총장이 검찰에 또 이 조사를 받고 있죠. 거기다가 이 조인근 전 연설 기록 비서관이 역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5시쯤에 갑자기 최순실 씨도 검찰이 부르면 들어오겠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조인근 연설기록 비서관, 연설기록 비서관이 쭉 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최순실과 전혀 모르는 사이, 연설 이상에 고쳐 돌아온 적이 없다. 청와대와 일정 교감이 없다. 자, 우선 하나씩 살펴보죠. 최순실과 전혀 모르는 사이. 근데 최순실 안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보질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분은 진짜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저 안정범 수석도 전혀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 씨가 무슨 저는 투명 인간이랑 무슨 분신술 같은 걸 쓰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분은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다는 사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도 아는 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면 나는 사실은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의혹이 드는 게 최소한 최순실 씨가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어쨌든 정확히 책임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서 보셨던 그런 사람인 건 맞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인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만 활동을 하신 게 아니라 2004년경부터 정치할 때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연설 기록관이라는 자리는 그냥 맞춤법 고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를 가장 누구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다 가더라도 스쳤다고 보는 게 사실 상식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하게 들립니다, 솔직히. 오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하신 얘기가 상당히 저는 이제 눈여겨봤는데요. 그 2007년도에 그 당내 경선을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최순실 씨 아니냐고. 그러니까 왜 몰라? 모르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치 인연을 사실상 같이 한 건 2004년도 그렇죠. 당 사무총장에 발탁되면서입니다. 지금 조인근 비서관도 2004년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부터 같이 앉아 그 스피치라이터로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2012년도 대선까지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그 연설문을 써줬다고 그러는데 2004년 그 와중에서 2012년까지 가는 도중에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사실은 오히려 지금 청와대 들어갔을 때보다 더 통제가 느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비선실세로 일컬어지는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 이런 분들이 개입할 여지가 훨씬 더 자유로울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른다는 이야기는 김무성 전 대표의 말씀처럼 정말 좀 웃기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인근 그 전 비서관이 오늘 잠적을 며칠 동안 했다가 오늘 나타날 때 저는 혹시나 좀 기대를 갖고 봤습니다. 사실 이 역사 앞에 나름대로 진실을 정언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인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뭔가 지금 이제 어느 쪽하고 이 말을 맞추고 그런 의혹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는 좀 역대 우리 정권에서 봤던 실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오로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는 일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래연합이라고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당시에 이제 새로운 어떤 조그마한 정당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전주에 이회창 그때 대표에 반대해서 나가서 이제 미래연합에 조그만 정당을 만들고 있을 텐데 그때 최순실 씨는 나타났습니다. 그때 뭐냐 했냐면 사실 총무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날 회의 때도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항상 이 최순실 씨가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공적인 큰 자리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뒤에 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조인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알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바로 대통령과 그 대통령 연결시킨 사람만 알면 되고 본인이 직접 연결되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땐 조인근 비서관은 모를 수도 있다.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없게 왜냐 조인근 비서관이 대통령과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정호성이라는 그분 지금 현재 부속실장이죠. 그분을 부속실에 통해서 넘긴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 네. 이야기를 했죠. 그걸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통해서 받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장관들 수석들은 예. 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모를 수도 있다. 저도 진짜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솔직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부분 말이에요. 연설문이 이상하게 고쳐 돌아온 적이 없다. 전 이 부분은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 게 드레스덴 연설은 각종 언론에서 자 이게 원래이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연설 기록 비서관이 그렇게 바뀐 거를 몰랐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청와대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보니까 이런 드레스덴 연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대통령이 사실 그 연간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8.15 경복절 그 축사거든요. 예. 그런 거라든지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 같은 경우는 미리 그 관련 부처로부터 다 메시지를 수치를 해가지고 관련 수석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그걸 주재를 한 정도로. 근데 지금 이번 박근혜 정부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서실장의 주재하에서 연설문을 이렇게 취합을 하고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설기록비서관이 초안을 만든다는 거죠. 초안을 만들어서 부수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한번 전달하고 그것이 다시 대통령의 의견을 다시 피드백에서 받아와서 다시 최종적으로 해서 그렇게 전달한다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지금 드레스덴 연설 같은 경우 상당히 수정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조인근 비서관이 그 전 비서관이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말을 조금 멈칫멈칫하다가 아니라고 크게 수정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있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조인근 비서관이 물러난 뒤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8.15 경북 경축사에서 이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했다는 대목이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대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 청와대의 연설문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따지긴다고 본다면 아마 보통 한 1개월 전, 또 더 빨리 한 2개월 전부터 이 연설문을 만드는 상황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 장소를 예순이 아니라 하얼빈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보인다면 마지막 최종본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비선에서 개입해서 고쳤다는 의혹을 치울 수가 없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아니 저 말씀에는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 단어 하나 빠져 있는 거죠. 연설문을 이상하게 고쳐 4개 돌아온 적 없다. 그러니까 조인근 연설 비서관의 역할 이후 단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사실 한 거고 그래서 그 뒤에 이상한 뭐 혼이라든가 우주의 기원 같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청와대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나는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걸 2개를 맞추면 정확하게 조인근 비서관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예. 이 국문학을 전공하셨어요. 예.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국문학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스피치라이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이나 어법에는 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쓰는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대통령 연설문을 구체적으로 다 보고 또 발언 내용도 보니까 국무회의 발언이라든지 수석비서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이 발언록을 기록해서 보면 굉장히 앞뒤가 안 맞고 문장이 안 맞는 문장들이 저도 꽤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분명치 않고 또 서로 완전히 문장이 이제 엉망인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과연 저거를 연설기록비관에 썼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가 항상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연설문에서도 보면 문장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들을 보면 특히 뭐 이런 연설문을 잘 깔끔하게 해서 올리죠. 근데 그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다 수정을 해서 이제 발언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황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선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바뀌어졌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자, 이 세 번째 청와대 외정 교감 없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왜 등장하게 되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지금 우리 조 연설 기록 비서관의 그 어떤 등장 그리고 고영태 씨의 또 등장 이성한 씨의 등장, 최순실 씨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합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밝혀야 될 진실이 너무나 많고 이게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태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두 사람이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나라의 국책을 안여자에 엮여있는 호스트가 국책에 관여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영태 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었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귀국을 한 거예요, 어제. 예? 그리고 자진 출두를. 그러니까 오늘 있잖아요. 이 나타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사실 이게 시간이 모자라요, 이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는데 우선 하나씩 얘기를 해보시죠. 고영태, 진짜 최순실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그 최측근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이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2006년도에 이 상호가 4개 들어간 건데 방송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상호가 4개 들어가는 이 호스트바에서 만났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거야 이제 추론이니까. 네, 추론이죠. 추론인데 그리고 이제 그 고영태 씨는 사실 그 빌로밀러라는 가방 설립자로 예. 지금 그 지정이 돼서 했었고, 그다음에 더 블루케이의 소위 K 스포츠의 그 전 단계 더 블루케이 여기 이제 이사였죠? 설립을 해가지고 이사나 뭐 대표 자격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 최측근의 범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의 그 소위 말하면 순실파라고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범서방파, 양은이파, 그다음에 칠성파, 동재파. 물론 이게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만은 순실파라고 저도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파로 지정을 해서 순실파 일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영태 씨도 상당한 측근에서 대책회에 같이 했고 뭐 국책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국책을 주물락거리는 그 범주 소위 미승이나 논현동 그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거에 하나의 얘기로 할 수 있는 게 고영태 씨로부터 연선을 의혹이 최초에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고영태 씨가 예. 그 모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뜯어고치는 걸 제일 좋아했다고 예.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싶었는데 그 모 방송사가 또 입수한 그 결정적인 증거가 태블릿 나오지 PC,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 태블릿 PC에 그 파일들이 나오는 바람에 고영태 씨 말이 신뢰성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영태 씨가 상당히 최순실 씨와 이 박근혜 대통령 간의 이 뭔가 이 지금 관계를 예. 제대로 좀 알고 있는 측근 인물일 수 있다는 그런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사전 예. 근데 이제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초창기에 더 블루케이라든지 그다음 독일에 이제 있는 그 회사 같은 이제 이사와 대표를 맡았는데 초창기는 굉장히 측근으로 활동을 했는 흔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WK라는 게 뭐 왜 만들어졌나 하면 미르 재단이나 이런 재단의 어떤 그 재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런 회사격인데 문제는 아마 이제 이 차은택 씨가 나타나면서 이 상당히 좀 멀어졌다라는 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차은택 씨 중심으로 하는 문체부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은 큰데 고영태 씨 역할은 처음에는 좀 컸지만 그 다음부터 사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차은택 씨를 중간에서 소개해줬다라는 또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소외당하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 어떤 그런 이 만들 때는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무게 중심은 차은택 씨로 넘어간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고영태 씨에 대해서 무슨 아까 유흥업소 경력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일단 운동선수 출신이었고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가방도 사실은 본인이 그런 액세서리나 팬시 뭐 이런 연예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말하는 정도로 무슨 사업을 크게 벌릴 정도의 인물은 못 됐던 걸로 지금 주변에 평판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던 게 펜싱을 펜싱, 하셨잖아요. 예, 그쪽 우리 쪽- 양지열 변호사님이 또 펜싱 선수 출신이라는 걸 모르시죠? 그래서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국정을 좌우할 만한 일에 관여했을 만한 인물은 못 되고 어찌 보면 최순실 씨 옆에 있으면서 뭔가 사업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들일 생각 정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은택이라고 하는 그래도 중심 있고 음악 감독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서서 전면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아마 조사받고 있을 거요? 네. 이분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조사하면 지금 아까 차은택과의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두 사람을 말씀을 드리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연설문을 자주 고치기 좋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성환 씨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최순실 씨와 그다음에 정권 실세들 사이에 통화 녹취가 77개 있다라고 이렇게 좀 폭로를 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선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검찰에서 이 태블릿 PC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유의미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흘린 게 있습니다. 저도 수사를 했지만 태블릿 PC를 이게 이제 이메일로 접속한 부분 하면 누구 IP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GPS를 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누구랑 메일을 주고받고 휴대전화랑 이런 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태블릿 PC에 바로 이 지금 최순실 씨의 사진까지 셀카로 찍은 사진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난 내 거 아니라고 독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걸 지금 털어놓고 있다는 증자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성환 씨나 고영태 씨의 입에서 나오는 부분이 또 이성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었고 상당히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5억 상당을 요구하는 아하. 미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폭로 내지는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이성한 총장도 지금 출두해 있죠.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성한 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르 재단에 이 인물은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예. 부동산 개발하다 미르 재단에 이제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최순실 씨하고 또 관계가 상당히 틀어지면서 특히 또 본인 습관이 어떤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게 상당히 습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춘천지법 회사의 어떤 그 임금을 못 줘서 춘천지법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그분도 근데 잠적했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란 게 원래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증거를 다 수집을 해서 정말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제 들이밀고 예. 수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사 기법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예.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최근에 형사 3, 8부에서 검사 3명이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게 막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아직 다 이미 기자들이 오히려 압수수색을 했어요. 기자들이 이미 가서 다 훑고 난 다음에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빈 껍데기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오늘 갔는가? 저는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거 정리 좀 네. 할게요. 아까 고영태, 이성환, 그리고 최순실도 갑자기 귀국하겠다 나오겠다. 그러고 이제 그 얘기해 보죠. 이게 왜 나가냐 하면 결국은 검찰이 뭔가 준비되기 전에 빨리 가서 수사를 받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숨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정말 꼼꼼하게 되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돼야 되는데 검찰이 아는 게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기자들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빨리 조사를 끝내고 적당한 거 하나 걸어서 사법 처리를 해가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버리면 이미 이 상황 자체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묻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최순실 씨가 세계 일보하고 그 사실 인터뷰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금 신경쇠약, 심장병도 안 좋고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 또 내 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안종범 수석 모든 사람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이미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난 당신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도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경재 변호사, 정윤회 사건에 담당을 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 잘못 전달된 거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돌아오겠다라고 한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갑자기 입장에서 180도 선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에 때와 맞춰서
바로 이성한 씨가 28일 오후 2시에 검찰 출석을 했죠. 예. 중국으로 잠적했다는 고영태 씨가 또 밤 필리핀으로 9시 반에 또 필리핀. 자진 출석을 했단 말이죠. 방콕에서 변호사도 없이. 왔죠. 예. 근데 이런 일간의 그 사정을 보면 뭔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근데 개인적으로 뭐 사실 좀 있습니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빨리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얘기에만 묶일 수 없습니다. 얘기할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사실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뒤에 모든 최순실이 있었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 건데요. 자, 국정 인사 개입 의혹이 있죠. 패션 관여했죠. 이런 곳곳에 최순실이 개입했던 의혹이 이어서 이제는 그 문화 융성 계획을 직접 설계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문화 콘텐츠 산업은 창조 경제의 대표 산업이며 한국 삼계탕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2년 전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늘품 체조인데요. 대통령이 시연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국민 체조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표절 논란을 일으킨 국가 브랜드까지 이런 것들조차 최순실 씨 작품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 의혹이 주로 그들이 문화계에서 많이 나와요. 예? 문화융성 이거 예산안 이것도 본인이 직접 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1,800억 원에 달하는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개인이 국가의 재단을 이용해서 사적인 용도로 썼다라는 정도가 네. 나왔었는데 이제는 국가 사업 전반으로까지 의혹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 가장 적합한 분야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융성 사업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예전부터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최순실 씨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기가 끼어들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딸도 일단 스포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차은택 씨는 물론 그 이후에 그런 연결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문화나 스포츠 마침 또 한류도 융성을 했었고 뭐 K 스포츠, K 푸드 같은 경우에는 식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정권에 영향을 끼치면서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 분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성공적이지 그게 성공은 않았던 못했죠. 모양인데. 성공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문화라는 게 문화가 있고 문화 행정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예전보다 국민소득의 뭐 1%다, 2%다 이제 굉장히 그 문화 예산이 많았는데 이 사실 이게 이제 의혹에 보면 2014년도에 김기춘 실장이 들어서면서 그 김기춘 실장이 문체부의 그 당시 유진용 장관이 있었죠. 근데 유진용 장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을 잘 안 들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들어서면서 문체부에 있는 국장급 간부 6명에 대해서 잘라라, 경질해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미르나 K 스포츠 재단을 하기 위한 전체 작업을 이제 실시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솎아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진현 장관이 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것도 잘랐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차은택 씨의 대학 은사인 이제 김종덕 장관과 또 이제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 또 교문수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적인 이제 그 정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만들죠. 그 다음에 시작한 게 바로 차은택 씨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 쪽인데 사실 문화 쪽의 예산이라는 게 다른 예산과 달리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늘품 제조하는데 뭐 3억 4억 들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계측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홍보하는데 한 3억 5천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돈을 빼돌릴 수 있을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큰 게 표시가 안 나는 게 사실 문화 쪽 예산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이 최순실 씨가 상당히 문화 쪽을 하면서 이미 사전 정작을 해놓고 자신의 사람들 다 포석을 해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이야기했던 1,800억 상당의 돈을 이제 하는 것들을 서서히 진행시켰던 굉장히 조직적으로 진행.
진행했다고 봐야죠. 사실 최순실 씨 의혹이 비롯된 게 미르재단이지 않습니까? 예. 미르재단의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간호클럽 토론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거의 800억에 이르는 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문화융성의 시대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 4대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정경련이 그러면 우리도 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거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 미르재단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야당이 지금 문화융합 예산에 대해서 지금 문화창조 융합 벨트 구축 사업하고 K밀 사업하고 총 한 1,600억 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가 예산과 국정 운영을 보복으로 해서 되느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디펜스를 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이정현 대표 이야기도 일리가 있네. 무조건 미르재단과 관련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상당히 여론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사실들이 다 지금 최순실 씨의 이 전략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부분이 드러남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현재 여당의 논리가 상당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늘품 체조라는 게 이게 좋은 체조겠죠. 제가 볼 때는 모든 체조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맨손 체조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생소한 체조 이름이라서 이 늘품 체조 지금 계속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늘품 체조하면 떠오르는 게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강남 신사동의 샘플실에서 네. 이거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언론에서 그걸 다 보였지 맞아요, 않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이 거기에 나와서 최순실 씨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연두색 지금 상의가 섞인 대통령께서 입으신 늘품 체조 시연하실 때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늘품 체조에 시연하는 복장까지 전부 최순실 씨가 관여해서 그것도 윤전추 행정관까지 또 파견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대통령께 입힌 이런 옷이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최순실 씨가 관여를 했느냐, 특히 문화계 쪽엔 더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사실 이게 그것 좋습니다. 늘품 체조가 잘 만들어서 보급이 되고 돈을 그럼요. 얼마가 들였든 우리 아이들이 쓰고 어른들도 쓸 수 있는 체조면 좋죠. 좋은데 예. 문제는 항상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1년 가까이 코리아 체조라는 걸 개발하고 있었던 단계에 마지막 단계에 갑자기 늘품 체조가 끼어들어서 코리아 체조를 튕겨내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가 됐죠. 또 지금 새로운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또 조카로 하는 장시호라는 인물이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오니까. 하면서 예. 거기서도 기존에 그 얘기가 있던 너무 단체가 있었는데 예. 또 새로운 단체가 나왔죠. 예. K스포츠재단 태권도 시범하는데 예. 갑자기 우리나라의 대한태권도 국기부터 얼마나 역사가 높습니까? 근데 예. 대학생 체육단에 가가지고 갑자기 태권도 시범하는데 예산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면서 낭비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더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 조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조카 누군지 모르시죠?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카도 나오고 또 이 차은택 씨라는 분이 또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화면 직접 보시죠. 롯데그룹은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씨 측근들이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를 인수한 한 중소 광고 업체를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게요, 이 새롭게 나타나는 의혹들을 이게 정리하기가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자 간단히 우선 이게 지금 K스포츠가 롯데에 70억을 롯데가 K스포츠에 70억 지원했다, 그렇죠. 되돌려받았다. 근데 그게 시점의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입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 원래 이게 처음에는 SK한테 갔습니다. 2월 달에 SK한테 갔는데 SK한테 가서 처음에 이제 8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 뭐에 쓸 것이냐. 전국의 5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해서 뭔가 좀 육성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SK가 어떤 상황이냐면 최태원 회장이 2015년도에 사면돼서 나와서 복권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예.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그때 당시만 해도 복역당했죠. 아직까지 이제 예. 이 교도소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하고 또 안종범 수석이 이 재단 관계자들한테 잘 돼 가느냐 뭐 묻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보니까 SK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게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30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됐다라고 이제 30억은 안 받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롯데입니다. 롯데도 처음에는 35억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이제 경제난 이제 형제들의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검찰 내사가 진행된 단계였거든요. 그때 이제 최근에 자살하신 이인원 부회장이 이 제의를 받고 그럼 우리가 70억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배 이상을 불러버리죠. 왜냐? 이게 지금 정권 차원에서 뭔가 요구를 하는데 이걸 들어주면 혹시나 검찰 수사를 좀 어떻게 무마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70억을 해서 입금을 합니다. 5월 말에. 근데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쪽에서 이거 이 사업이 땅을 못 사서 이 사업을 좀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6월 초입니다. 바로 6월 10일 날 244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일제히 롯데 본사를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자, 이걸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검찰 수사를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결국 이게 이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누가 알게 줬겠죠? 이 수사 정보를 누가 합니까?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딱 한 사람 있죠. 민정수석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은 안종범 수석과 이 우병우 수석의 연관성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뭐 어쨌든 근데 그 안종범 수석은 역시 최순실 씨 전혀 모른다 나도. 진짜 뭐 하여간 뭐 전화한 적도 없고 진짜 최순실 씨와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롯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K스포츠 재단에 앉아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종범 수석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순실 씨가 만든 블루K라는 회사가 스위스 업체하고 뭔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에 안종범 수석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외강 블루K가 이 스위스 업체하고 사적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에 나타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모를 수 있는데 설명을 하면 해명을 했죠.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당시에 그 스위스 업체가 각종 공사 행사 같은 거 많이 치르고 난데 해체하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적 예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건가 해서 가봤더니 별게 없더라라는 건데 글쎄 그런 자리에 정책수석이 직접 갑니까? 그거 저는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사기업이 브리핑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러 갈까요? 근데 그 블루K 대표는 안종범 수석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뭐 본인이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까 그 양지열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최순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언니가 최순덕이죠. 이분의 따님이죠. 장시호, 이름은 시호인데 원래 이 집들은 다 이름을 그렇게 많이 바꿔요. 딸인데 이름 따라 그러면 아들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원래 유진이었습니다. 장유진이었으니까 딸이 맞고요. 과거에 승마 선수로 굉장히 여기 이분은 실력도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대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했다고 했고 아마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원래 성악을 하다가 승마로 바꿔 탄 이유가 이 언니 때문인 것 같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승마 선수 활동하고 아주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에 뛰어난 어떤 기량과 실력을 보여줬다. 훌륭한 승마 선수인데 한국 동계 스포츠 물론 겨울에도 말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동계 스포츠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이후에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는 각종 체육계라든가 문화계, 연예계랑도 또 주변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차은택 씨와도 연결이 됐다는 얘기도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고 지난해 갑자기 만들어진 사단법인인데 이 사단법인이 이 상당한 많은 정부 지원금을 거의 7억 원 가까이를 받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 장시호 씨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걸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어디나 스포츠 센터는 이 연맹이라든가 이런 거 대한민국만큼 역사가 깊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체육회가. 근데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돈을 끌어간다? 이게 의혹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 의혹 차원입니다만. 저는 이게 장시호 씨도 관심이지만 오히려 장시호 씨의 어머니가 저는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최순덕 씨라고 이분이 이제 이 최순실 씨의 언니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성심여고 동기동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예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선거 때 그때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가신 곳이 바로 이분의 집이에요. 이제 도곡동에 있는 이 빌라인데 이 빌라가 뭐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빌라고. 근데 대통령이 주로 이 집에서 상당히 많이 거주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 지금 집은 삼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도곡동 쪽에 있고 그 어떤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호원들도 함께 와서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분은 또 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최순 씨보다는 실제로 어떤 이 생활이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최순덕 씨하고 더 연관이 있고 이 딸이 보면 1년 새 예산이 2배로 뜁니다.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한국 예산이. 동계스포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4억 받다가 그다음 이틀에는 여기에 플러스 6억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단체 예산 받기가 간단치 않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배로 해서 예산을 더 받았는데 과연 그러면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런 예산을 받느냐. 여기에다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다른 게 뭐냐면 차은택 씨 측근들이 관련 나오는 건데 이거 중소광고업체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좀 강요했다. 그죠? 그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차관급 54세 되는 분인데 이제 그 중견 그 광고사를 그 대표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녹취가 됐는데 그 녹취가 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과연 이 회사를 넘겨야 되느냐. 안 그러면 당신 묻어서 죽는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세금 조사. 묻어버리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죠. 뭐 이런 형태의 그 소위 말하면 협박, 공갈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그 압력도 가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도대체 끝이 어디까지냐 이런 지금 상황이죠. 이게 지금 녹취가 나온 겁니까? 그게 녹취 나온 게 이 포스코의 계열사의 이제 광고 회사인데 그걸 이분이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원래 그걸 인수하고 싶었는데 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 송성각 씨를 통해서 그거 빨리 인수 안 시키면 당신 회사 부도난다. 그리고 미르재단하고 이쪽에 저 모든 광고를 다 이쪽에서 받는 조건을 했는데 그럼 포스코 광고도 당연히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 내용이 보면 이제 당신 회사 뭐 부도나게 하겠다든지 묻어버리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압력을 갖고 실제로 지금 이 광고 회사는 거의 지금 부도 지경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상당히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녹취록 자체가 생생하게 다 공개되는데 이 콘텐츠진흥원은요 예산이 3천억이 넘는 아주 큰 정부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고영태, 이성환. 그리고 이제 차은택까지 네 분이군요. 근데 굉장히 네 분이 바쁘게 사신 모양입니다. 지금 얘기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자, 그 여야 어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을 맞이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 할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이 현상을 보고 자유결정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사 후특검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중 유거로 계시고 최순실은 독일에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사퇴 요구했고 국민들께 송금 수사도 사죄 말씀을 드렸고 다 했고 특검하자고도 했고 출력 못한 게 보이죠. 예, 앞서 보셨듯이 이 특검 놓고 논의하는가 싶더니까 결국 얘기가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협상 중단 선언하면서 3대 선결 조건 내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뭐가 변했나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특검이 결코 이제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특검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특검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 특검이라 하면 뭔가 좀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지나 이런 것들에 비해 현재 검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과 최순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 대통령을 수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순실은 지금 해외에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해주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게 뭐냐면 빨리 고백을 해라 당신들이. 고백을 하고 이 사건을 일단 검찰 수사를 하고 만약에 미진하면 나중에 특검하는 게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지. 지금 당장 특검을 해버리면 상당히 면죄부가 될 수가 있고
전국에서 희석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뒤늦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좀 깨닫고 전혀 들을 그 힘든 뭐 석고대죄 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마 전략적인 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을 쫓아간 거네요, 민주당이. 뭐 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상설 특검이 예. 으로 가서는 여당이 추천하는 예. 행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요.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어제였었죠. 지난 27일이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 첫 번째 외부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부산에 내려간 건데 이게 근데 한 1000석 중에 한 200석 정도가 비어 있었다. 예? 행사 관계자도 대통령 참석 행사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우리 부산이 또 예. 마침 저도 어제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어제 강의하러 갔어요. 예. 갔는데 어제 그 앞에 상당히 그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예. 하야 시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민심이 격앙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빈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예. 아마 그 의자를 치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그 도하신문에 보도된 그 사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실망한 민심, 대통령이 분노하는 민심을 아마 대변하는 한 장의 사진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사실 오찬 행사를 예.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취소했을 때 일각에서는 제2의 사과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청와대의 반응은 뭡니까? 흔들림 예. 없는 국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근데 대통령이 예. 그 오찬 행사를 중단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 의지를 다진 가운데 놓은 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기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통령께서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얘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건 또 다음 주에 해야겠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